생각이 내가 된다. 이영표 지음 210쪽 스포츠가 복지다.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재미다. 재미있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축구를 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축구를 잘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구를 잘하도록 조성된 그 나라의 축구 환경이다. 우리나라의 K리그를 제외하고 해외 5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선진 축구의 기술과 전술보다 축구를 잘하는 나라의 환경, 곧 시스템이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시스템이 축구를 잘하게 만드는 것처럼 만약 우리 사회의 스포츠 환경을 더 좋게 만든다면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스포츠 복지다. 혹시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 작년 3월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5년 전 10월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는가? 아마 단번에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2002년 6월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해외에서 한국 교민이나 유학생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2002년 하면 모두가 정말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월드컵 때문이다. 2002년 한국을 가득 메운 함성과 열기는 아마 나를 비롯한 모든 한국인이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축구 선수에게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특별한 기억, 특별한 추억, 또 특별한 의미인 것 같다. 아마 내 생각에는 100년 혹은 2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전 국민이 함께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로 손꼽히지 않을까 한다. 이처럼 스포츠는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 한 세대의 추억을 공유하게 하는 힘이 있다. 나는 2011년 대표팀에서 은퇴했다. 그 후 2년 동안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선수 생활을 한 후 2013년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에서 완전히 은퇴했다. 현재 나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팀의 앰버서더 역할을 하면서 팀과 함께 이벤트에도 참가하고 구단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것들을 배우며 생활하고 있다. 내가 캐나다에 살면서 정말 부러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캐나다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가 최소한 한두 가지씩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산책이나 조깅 수준이 아니라 아이스하키나 스케이트, 펜싱 등 우리나라에서는 엘리트 선수들이나 하는 운동을 그들은 그야말로 일상생활에서 즐기고 있다. 캐나다인들에게 스포츠는 말 그대로 일상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고강도의 격렬한 스포츠를 즐기는 연령대가 20, 30대의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60대 혹은 70대의 고연령층을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약해져가는 일반적인 상황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노년에 단조롭고 외로울 수 있는 생활을 스포츠를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더욱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2014년 노인 실태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에서 9명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세를 산다면 이것을 과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0세이지만 건강 수명은 73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건강수명이라는 말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9년 정도를 아프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의미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노인 의료비는 거의 40조 원에 가깝다. 현재의 속도라면 2020년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약 6조 3천억 원이 되고 40년 후에는 약 13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런 우울한 미래를 바꿀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답은 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아프지 않고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운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라는 말은 매우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또한 건강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왜 우리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다. 일단 운동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는 사회인 야구팀이 2만 개가 넘게 있지만 전국의 야구단은 약 35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요즘에는 생활체육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생활체육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우리 미래의 건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국가도 개인도 늘어나는 의료비를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행히 이러한 고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국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다. 처음에 선진국들도 의료비나 간병비를 지원했지만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것이 바로 스포츠 복지다. 스포츠 복지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므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아픈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복지가 아니라 운동을 통해 아프지 않게 예방하는 복지, 이것이 바로 선제적 스포츠 복지의 핵심이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스포츠 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3달러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쉽게 말해 운동을 하면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선진국이 스포츠 복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도 지난 2010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스포츠 복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스포츠 복지의 선진국으로 손꼽히고 있다. 밴쿠버 UBC 지역의 경우 축구장과 야구장, 아이스하키장, 스케이트장, 실내 경기장, 수영장 등이 잘 구비되어 있어 거의 모든 스포츠를 차로 5분 거리 안에서 즐기고 배울 수 있다. 각 경기장의 시설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요금이 저렴하다. 우리나라도 최신식 시설이 집 근처에 있고 사용료마저 저렴하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데는 이처럼 좋은 시설을 짓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연의 도시 호주 시드니에는 도시 전체에 다양한 워킹 코스가 있다. 동네 주변을 걷는 간단한 코스도 있고 해안가를 따라 걷는 6시간짜리 코스, 산악으로 이어지는 4박 5일짜리 코스 등 무척 다양하다. 이웃나라 일본도 현재 스포츠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 위한 다양한 스포츠 무료 강습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더 좋은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해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TV를 보거나 낮잠으로 때우신다. 어르신들 중에 스포츠를 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겨우 4%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80%의 어르신들은 학교 체육 외에 다른 체육 활동 경험이 전혀 없었다. 심지어 70대 이상에서는 체육 활동 자체를 해본 분들이 거의 없었다.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하면서 즐거웠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도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셨다. 사실 운동을 습관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운동을 즐겨야 나중에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학교 체육이다. 일본에서는 입시를 바로 앞에 둔 고3 수험생들도 동아리 스포츠는 반드시 즐기고 학교나 학부모도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믿기 때문이다. 책임감이나 협동심, 희생정신, 그리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스포츠 정신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이다. 캐나다에서는 아예 일반적인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몸을 최대한 움직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수학 시간 등 일반 수업 시간 중간에 7분 동안 복근 운동이나 점프하기, 팔굽혀펴기, 균형 잡기 등 아주 적극적인 체육 활동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아이들은 어떨까? 나는 사실 이 통계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학생 10명 중 8명, 여학생 10명 중 무려 9명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컷 뛰놀며 몸을 움직여야 할 나이에 왜 이렇게 활동량이 적은 것일까?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가 또 학원에 가서도 공부만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체육 시간뿐이다. 하지만 체육 시간마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체육 수업의 비중은 겨우 7%다. 10% 이상인 캐나다, 일본, 독일에 비해 3%가 부족하고 그나마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일주일에 겨우 2시간 체육을 한다. 가장 활발하게 운동을 해야 할 나이에 일주일에 단 2시간만 운동을 할 수 있다니 아이들은 과연 행복할까? 한 대학교 연구팀이 우리나라 청소년 37만 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주 1회 이상 신체 활동을 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답했다. 또한 몸을 많이 움직이면 스트레스도 해소된다고 했다. 즉, 스포츠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즐기면서 노년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학교를 넘어 사회는 물론이고 국가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스포츠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스포츠라는 인식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체육 예산이 전체 400조에서 2조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스포츠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우리 모두는 지난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스포츠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경험했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스포츠는 내가 잘해도 동료 선수가 못하면 질 수 있고 내가 못해도 동료 선수가 잘하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오늘날처럼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회에서 내가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주고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할 때 비로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방법은 오직
스포츠를 직접 경험하고 스포츠를 통해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포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스포츠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비를 줄이고 복지 부담을 더는 일만은 아니다. 스포츠를 통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복지가 어디 있겠는가. 스포츠는 돈과 시간을 따로 내서 해야 하는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스포츠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환경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스포츠 환경을 요구할 수 있고 스포츠 복지 국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237조 체력이 기술이다.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계속 뛸 수 있을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줄넘기가 나의 민첩성과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느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다. 나는 중학교 때는 드리블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민첩성과 속도를 갖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쯤 또 다른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체력이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무엇보다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력은 체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충분한 힘과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기술은 보기는 좋아도 실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힘을 잃어버리기 일쑤였다. 또한 훌륭한 정신력을 지닌 사람도 기본적인 체력 없이는 결코 오래 버텨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체력이 곧 기술이자 정신력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당시 스케줄표는 이러했다. 오전 6시 기상, 오전 6시 30분에서 8시 아침 운동, 오전 8시에서 9시 샤워, 아침 식사, 청소,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 수업, 점심 식사,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오후 운동, 오후 6시에서 7시 30분 저녁 식사, 청소, 빨래, 오후 8시에서 9시 개인 운동, 줄넘기, 오후 9시에서 10시 청소, 취침 운동, 오후 10시 30분 취침. 도저히 따로 체력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나는 결국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 산을 뛰기로 결정했다. 당시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열려있는 공간에서 40명 전체가 함께 취침을 했다. 만약 새벽 알람 소리에 선배 형들이 깨기라도 한다면 큰일이었다. 나는 긴장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어찌나 긴장했던지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운동하러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3, 4일을 반복하자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새벽 4시 45분에 눈이 떠졌다. 나는 사계절의 새벽이 얼마나 다양한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비가 오는 새벽, 눈이 오는 새벽, 바람이 세게 부는 새벽, 서리가 내린 새벽, 낙엽이 쌓인 새벽, 쌀쌀해지는 새벽, 다채로운 새벽 빛깔을 음미하며 새벽 산속을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자 기술과 속도와 체력이 조화를 이루는 나의 축구는 정말이지 쉬웠다. 241조 시련과 성장.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나는 6개 대학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나의 선택지는 건국대학교였다. 당시 건국대학교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와 함께 전국 톱4로 불리는 학교였다. 나와 같은 해에 입학한 친구들의 능력은 매우 우수했다. 대학교 1학년 때 나를 포함한 6명의 선수들이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될 정도였고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거두었다. 나는 3학년 말에 팀의 주장이 되었다. 당시 건국대학교에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6명이나 있었다. 하지만 나는 팀의 주장이면서도 대표팀에 들지 못했다. 올림픽 국가대표 6명 중에 5명이 내 친구들이었고 심지어 1명은 후배였다. 12월의 어느 날이었다. 날씨가 추워지자 종종 개인 운동을 하던 몇몇의 친구들조차 더 이상 운동장에 나오지 않았다. 그날도 나는 습관처럼 불이 꺼진 텅 빈 운동장에서 혼자 개인 운동을 하고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던 내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고 숙소에서 이 추운 날 편안하게 TV를 보는 친구들은 국가대표가 됐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기울였던 노력은 도대체 뭘까? 순간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분명히 어렸을 때 어른들은 나더러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나는 그 말을 믿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싶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른 건 몰라도 축구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될 사람들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나같이 재능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할 수 없구나. 그 순간 얼마나 속상한지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그 눈물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눈물이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순진하게 그것도 모르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이렇게 속아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하니 당황스러웠고 나 자신이 한심했다. 그 후 정확히 2주가 흘렀다. 그리고 오지 않을 것 같던 기회가 나에게도 왔다. 나에게 올림픽팀의 테스트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나는 당시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에서 테스트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정식 올림픽 대표가 되었고 정확하게 3개월 후 국가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국가대표 첫 경기였던 멕시코와의 경기 후반전에 교체 출전을 했다. 이후 나는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은퇴를 선언하기까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서 탈락하거나 정상적인 스타팅 라인업에서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노력하면 발전한다. 이 말은 정말 사실이었다. 더디 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249쪽. 나는 14년 동안 프로선수 생활 중에서 히딩크 감독과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에서 축구할 때를 잊을 수가 없다. 히딩크 감독은 중요한 경기거나 특별히 약한 팀을 만났을 때, 그리고 특히나 우리보다 강팀을 만났을 때는 항상 경기 직전 5분 스피치를 했다. 5분 스피치가 끝나고 나면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으로 바뀌었고 두려웠던 마음이 안정을 되찾았으며 심지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오늘 감독을 위해 죽도록 뛰어야겠다는 다짐이 절로 나왔다. 어떻게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심어줄 수 있었을까? 히딩크 감독은 언제나 일상에서 선수들 각 사람을 배려했고 언제나 목표가 뚜렷했다. 그리고 목표는 언제나 사람이었다. 히딩크 감독의 생각은 이러했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선수가 잘해야 하며 선수가 잘하기 위해서는 감독인 내가 선수가 잘하도록 도와야 한다.
히딩크 감독은 팀을 이기게 하기 위해 선수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을 잘하게 만들어서 팀을 이기게 하는 리더였다.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던 때의 일이다. 훈련 중에 선수들은 같은 실수를 종종 범하기도 한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어떤 선수가 실수를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고 또 어떤 선수가 실수를 하면 고함을 치며 엄청나게 화를 냈다. 나는 속으로 이건 차별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누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고 또 누구에게는 화를 낸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그 누구도 이중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 히딩크 감독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월드컵이 끝나고 어떤 행사에서 히딩크 감독을 만난 내가 그 이유를 캐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고함을 치거나 화를 내면 주눅이 들어서 못하는 선수가 있고 크게 자극을 줘야 잘하는 선수가 있다. 결국 히딩크 감독은 차별을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향과 성격에 맞춰 각 선수가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발휘하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심을 위해 선수를 대하는 리더가 아니었다. 히딩크 감독의 이러한 진심은 선수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달되었고 그 진심이 결국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다. 히딩크 감독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에게서 또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 리더가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던지는 최고의 한마디는 팔로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리더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해야 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10명의 팔로워들에게 최고의 한마디를 했을 때 10명 중 7, 8명 정도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리더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팔로워들에게 했을 때 10명 중 10명 모두가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 말아야 하는 한마디 말 때문에 팀이 어떻게 깨져나가는지를 너무나 많이 본 나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감독이 불필요한 말을 하는 감독보다 훨씬 더 좋은 감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리더는 항상 사람을 최우선에 둔다.